대신 이제 경매를 통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시세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초보자분들은 그런 부분에 간과해서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얘기하는 3대 쓰레기 상가라고 얘기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상가의 핵심은 상권이잖아. 시장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요. 현금 20억은 있잖아요. 양통 빌라들. 경매는 늘 얘기하지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수단이 돼야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상남자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이 경매의 초고수 저희 서 원장님을 찾아뵀는데요. 경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경매를 좀 접하면 좋을지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장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사모 경매학원 원장 서승관이라고 하고요. 지금 서초동에서 경매학원을 18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매 경력은 22년 차 되고요. 지금 현재 121기 강의를 진행하면서 수강생은 대략적으로 5,000명 이상 지금 배출했습니다. 경매를 22년 차 하고 계신데 처음에 경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경매가 어느 날 뭐 운명처럼 다가온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우연히 하게 됐어요. 그 지인 중에서 경매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원래 커피 무역 회사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예전에는 근무를 했었고, 그곳을 나와가지고 커피 1인 사업체를 차렸었는데, 그때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옆에서 지인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냥 따라하다가 우연찮게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던 어떤 제 선후배 관계인데, 그분은 이제 경매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했고, 저는 커피 회사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엔 돈이 없다 보니까 같은 사무실에 쓰고 있었죠. 네, 그 커피 회사와 경매하시는 분이 그냥 사무실을 같이 공유하다가 그렇죠. 또 예. 옆에서 네. 이렇게 보시면서 경매를 또 알게 되신 거네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옆에서 이제 시간이 남다 보니까 하나씩 보다 보니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경매를 해야 된다라고 되게 관심은 갖는데 경매가 되게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어렵다는 인식도 강하고 쉽게 접근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경매를 또 시작하셨고 또 경매를 좀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경매를 해야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뭐 경매는 부동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다만 이제 경매는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있어의 어떤 한 가지의 이제 방법이 되는 거죠. 대신 이제 경매를 통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시세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생각하시는 게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면 네. 엄청나게 좀 싸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경매가 훨씬 더 저렴한가요?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제 주변 분들도 경매를 한다 그러면 참 반값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게 가능하다면 사실 경매로 떼돈을 벌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건데, 초보자들 중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경매가 진행이 되면 감정평가랍니다. 네. 이 감정평가 금액이 거래가 되는 시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 금액을 시세로 생각을 해서 그 금액 대비 낙찰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감정은 시세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 물건은 시세보다는 감정이 높게 나옵니다. 문제가 감정을 낮게 해서 낮은 금액에 낙찰이 돼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 감정은 약간 높게 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거죠. 낙찰을 받을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시세 파악이 제일 중요한 건데, 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그런 부분에 간과해서 그냥 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어플들이 많다 보니까 네.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지 않고 이제 어플에 의존해가지고 네. 어플에 나와 있는 금액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호가만 보고 사실 뭐 5억의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해서 네. 그게 시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5억에 뭐 거래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돼야 시세인 건데 네. 호가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창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물론 이제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있지만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께 임대뿐만이 아니라 상가를 매입해서 네.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상가를 경매받아서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상가를 네. 경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많이 받아봤죠. 상가를 이제 임대 주는 분들의 목적이 대부분이 이제 임대 수익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금리가 상당히 네. 높다 보니까 요즘에 상가에서는 대출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월세, 임차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를 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때는 임대 수익으로 봤을 때는 사실 상가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뭐 임대료는 잘 나오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조사가 사실 선행이 돼야 되는데, 경매 물건 중에서 우량 상가 물건들, 정말 괜찮은 상가들은 네. 쉽게 안 나옵니다. 어... 네. 그런 건 나오지 않고, 상가 물건이 나왔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개 보면 그 중에 1개 정도가 괜찮은 게 있을까 정도? 이 괜찮다는 말씀은 뭐 시세 대비 저렴하다거나? 낙찰 받았을 때 낙찰 받아도 괜찮다라고 어... 보는 이제 그런 상가들이요. 누군가들은 반박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상가들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3대 쓰레기 상가라고 얘기하는데, 네. 쇼핑몰, 전자몰, 네. 푸드몰, 푸드코트 몰 같은 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푸드코트, 그러니까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동대문에 있는 밀리오레, 뚜타 네. 등등등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가들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도 기대하기가 어렵고, 관리단이 따로 있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거를 정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자상가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강변역에 있던 테크노마트, 네. 상당히 옛날에는 장사도 잘 되고 사람도 네.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순간 거기가 확 네. 죽어버리는 상황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구로 쪽에 있는 전자상가도 그렇고요. 네. 경매 나온 물건들은 보면 투자할 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뭐 실제로 그런 전자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네. 임대료 내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싸게 받아가지고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네. 나쁘진 않을 수는 있겠죠. 뭐 네. 그런 게 있는데, 또 이제 문제는 그런 상가들은 장기간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미납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낙찰 받으신 분이 그 네. 관리비까지 다 정산을 해야 되는. 전체는 아니고요. 네. 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낙찰자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가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모든 집합 건물들이 그런데, 네.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공용 부분이 반이 넘질 않아요. 네. 전용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상가는 사실 공용 부분이 조금 더 높기는 해요. 높지만 관리사무소에 가보면 이제 몇 천만 원씩 밀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자기네는 공용이 90%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경매를 낙찰받기 전에 경매 정보에 관리비까지 다 관리비 미납된 거는 표기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상가뿐 아니라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직접 가서 관리사무소 가서 문의를 해야 됩니다. 경매 유료 사이트들, 뭐 지지옥션, 스피드옥션, 옥션원, 뭐 테인 같은 그런 사이트에 보면 관리비 미납 내역을 현장 조사 요원이 조사를 해서 이제 뭐 몇 개월치 얼마 미납이라고 기재해 놓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모든 물건이 다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고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조사의 몫은 입찰자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렇죠.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럼요. 지금까지 조금씩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경매할 때 특히나 더 주의해야 될 그런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상가의 핵심은 상권이잖아요. 네. 상권이 살아야 되는데, 상권이라는 것은 내가 살리고 싶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죽어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그 건물 자체의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내가 임대를 놓는 목적이라면 어떤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을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본인이 장사를 직접 하겠다, 뭔가를 뭐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라고 했을 때 해당 업종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지. 상가들 같은 경우는 동종업종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우선은 상권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임대료가 나오고 그에 대한 수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저는 사실 상가를 투자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1층 상가 위주로 하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아니면 아파트 단지 위에 있는 상가들, 이제 그런 상가들은 이제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건 가능하겠죠.
그러면 경매할 때 주의사항이 1번은 이제 상가를 경매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상권을 그렇죠.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 네. 거기에 맞게 입찰을 받는 게 좋다. 그렇죠. 뭐 상권 부족을 하고 실제 임대료가, 그러니까 상가 물건들이 경매가 나오게 되면 이제 임차인들이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공실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 보증금하고 임대료 내역이 표기는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임대료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거 옛날에 한번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네. 허위로 낙찰가를 올리려고 위장 임차인으로 네. 임대료를 높게 놓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 임차인이 들어올 때 시세보다 지금 현재 시세가 내려갔을 수도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확실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임대를 하든 뭐 매매를 하든 경매를 하든 상가를 이제 들어갈 때에는 시장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요. 아파트를 경매받을 때도 이 현장 조사나 시장 조사를 반드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되죠. 다만 아파트가 그나마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네. 조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네. 쉽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시세 파악이 쉽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좋은데 상가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요. 상가는 쉽게 매매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가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일반적으로 뭐 임대료 대비 임대 수익률이 네. 몇 프로냐에 따라서 이제 매매가를 정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초보자들이 파악을 해서 접근하기가 쉽진 않다는 거죠. 제가 원장님을 만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주변에서 궁금한 점을 좀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가장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그러면 경매는 얼마로 시작을 할 수 있냐? 최소 금액이 좀 얼마는 있어야 되냐?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위치에 따라 규모에 따라 그럼요. 다르겠지만 뭐 아파트만 하더라도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는 30억이 넘는데 도봉구나 그쪽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30평대 아파트여도 5, 6억대도 있거든요. 구축 그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 건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네. 없겠지만 한 현금 20억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은 뭐 어쨌든 간에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금융기관을 네. 이용해야 되는 건데 네네. 대출이 이제 얼마나 나오느냐 네. 이 부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대출을 어느 정도 뽑을 수 있다라는 그 외의 돈이 네.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면 뭐 내가 3억짜리 물건을 하는데 네. 대출이 2억 5천이 나온다고 해서 네. 내가 5천만 원 있으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부가 비용들이 들어가 네.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인데 요즘에는 대출 규제들이 나온 지가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는 뭐 80%까지 어. 대출이 가능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투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최대가 1주택자도 60% 정도? 네. 뭐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40%. 그렇죠. 그리고 또 2주택이 돼버리면 또 문제가 돼버리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금이 많지 않다면 내 돈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초보자들은 되도록이면 아파트 빌라부터 해라라고 말은 하는데 문제는 지금 경매에 나오는 빌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아시겠지만 네. 근데 그런 빌라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깡통 빌라들. 그런 물건들은 경매가 나와도 낙찰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선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보증금 이하로 낙찰이 되더라도 결국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그 빌라의 가치가 절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쵸.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깡통 빌라가 나와가지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많았는데 네. 근데 이 허그에서 보증보험을 해준 경우에는 먼저 임차인에게 주고 내보냅니다. 네. 그리고 얘네들이 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부상금을 청구를 하는데 네. 요즘에는 허그가 낙찰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에 낙찰이 되더라도 네. 그냥 자기네는 그것만 받겠다. 아.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은 이제 쉽게 낙찰이 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물건들도 감정가가 우선 시세보다 많이 높아요. 이걸 초보자들이 또 네. 감정가 대비도 낙찰을 받는 사례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거를 입찰하려고 하더라도 또 요즘에는 허그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네도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허그가 낙찰을 받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기사 보니까 허그에서 낙찰받은 엄청나게 많은 네. 매물들을 뭐 임대주택으로 풀겠다 그렇죠. 뭐 이런 게 네, 나왔는데 그러는 거죠. 허그가 개입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원장님께서는 이 경매를 또 직접 하시잖아요. 그 낙찰가를 정하는 기준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우선 시세를 파악을 하는 건데 사람 욕심이에요.
6억짜리 물건을 내가 5억에만 받을 수 있다면 차익만 1억이고 세금 빼더라도 어쨌든 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낙찰은 사실 저 같은 고수라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낙찰은 누가 받아요? 많이 쓰는 사람? 그렇죠. 높게 네. 쓰는 사람이 그렇죠. 많으니까. 높게 쓰면 네. 받아요. 경매는 늘 얘기하지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수단이 돼야 되는 거지. 네. 결국 내가 차익을 낼 수 있는 금액으로 가는 건데 누가 얼마에 들어올지 그거를 다 한다면 얼마나 네, 좋겠어요. 그쵸. 그런 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은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마치 내가 잘못 받았구나. 내가 5억에 썼는데 2등이 4억 1천에 썼다. 이런 식으로. 어머, 잘못 네.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내가 5억에 받았는데 2등이 4억 9,500이면 잘 받았을까요? 어차피 나는 5억에 받은 거는 똑같은데. 결과는 똑같은 네.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기분 거죠. 탓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내가 얼마를 썼던 간에 2등하고 얼마 차이가 나던 간에 이득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버리면 경매 못 합니다. 이 시세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춘 내 기준, 그냥 시세 대비 내 기준을 항상 정해놓고 그렇죠. 그걸 써서 낙찰 받으면 좋은 거고 그렇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근데 그게 어떤 뭐 퍼센티지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물건마다 달라요. 어떤 물건은 시세 대비 뭐 90% 이상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네. 어떤 물건은 시세 대비에 뭐 60%, 70%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들인데 네. 권리 분석상에 어떤 하자가 있다던가 어려운 네. 물건이라던가 그런 물건이면 사람들이 쉽게 안 들어오니까요. 일반 초보자들 입장에서 네. 나한테 좋은 물건은 남들한테도 좋은 물건이에요. 아, 그쵸, 그쵸. 초보자들 입장에서 내가 좋은 물건이라면 다른 초보자들도 똑같이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런 일반적인 물건은 잘 안 합니다. 낙찰을 하려면 어차피 또 많은 분들이 높게 쓸 테니까. 어차피 해봐야 별로 낙찰을 못 받으니까. 음,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안 하는 물건, 아, 특수 물건 네. 이런 거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진짜 낙찰받고 싶었던 네. 매물들이 또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놓쳤던 물건 중에 기억나는 게 좀 있으실까요? 그런 건 있었어요. 뭐였냐면 1등이었어요. 원래는 내가 1등인데 네. 어떤 분이 공 하나를 더 썼어요. 아, 실수로. 공 하나 더 쓰니까 그 양반이 네. 그때 기억에 그게 3억 뭐 5천이면 네. 제가 3억 5천을 썼어요. 근데 그분은 2억 9천 얼마를 쓰는 사람인데 29억을 쓴 거지. 그러면 열이 얼마나 받냐면 네. 이 사람이 실수만 안 했으면 내가 낙찰을 받는 건데 네.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 매물이 혹시 뭐 아파트였나요? 아파트였어요. 아, 그럼 그럼- 되게 열받는 거죠. 그럼 그분이 낙찰을, 낙찰은 됐지만 네. 29억에 납부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보증금 포기하는 거죠. 뭐. 그런 경우들이 또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있죠. 공 하나 더 쓰는 경우들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옛날에는 공 하나 더 쓰면 딱 봐도 공 하나 더 쓴 거니까 네. 매각 프로가 해줬어요. 보증금 돌려줍니다. 네. 채권자가 열받아요. 아, 그렇죠. 왜? 보증금 뗀 게 있으면 나중에 네. 배당금에 산입해서 네. 채권자한테 배당을 하거든요. 채권자가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요. 이거 돌려주면 안 된다. 네. 그게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소송인데 채권자가 이겼어요. 그렇죠. 지금은 절대, 안 돌려줍니다. 공 하나 더 써도. 결국에는 큰 돈을 날리는 거네요. 몇 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부천법원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1억 8천짜리 빌라를 1,800억 쓴 것도 봤어요. 1,800억이요? 이 경매 입찰 금액 쓰는 게 1,000억 단위부터 있는데 네. 앞에서도 쓴 거예요. 앞에서부터. 그분 울었어요. 나중에. 또 그런 경우들이 있었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경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만 하시고 아직 시작을 못 하신 분들이 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경매가 대중화된 지가 꽤 오래됐고 네. 요즘에 유튜브도 사실 상당히 많고 네. 뭐 저도 유튜브를 하긴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막 열심히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니긴 해요. 네. 근데 유튜브에 보면 이제 막 그런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과 막 많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제 수강생들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경매를 정말 하고자 하신다면 유튜브 동영상 몇백 편 봐도 안 되고요. 책을 100권 읽어도 안 됩니다. 오프라인 강의, 자기 멘토 있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직장 끝나고 와서 듣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그래요. 그 정도의 어떤 노력, 뭐 부지런함이 없다면 저는 경매 하나마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물건 조사로 현장에 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정도의 부지런함도 없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매가 나 혼자만 열심히 공부해서 독보다이로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네. 정보 주고받고 지식 주고받고 도움 주고받고 네. 자기 멘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경매를 꼭 하고자 한다면 오프라인 강의는 꼭 들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쵸. 주변의 사람들과 정보 공유하고 그쵸. 멘토에게 배우고 그렇죠. 이게 필수다. 내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경사모 오면 더 좋고. 경사모 강추합니다. 네. 그러면 경매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조금 있다가 경매 물건을 하나 네. 또 예시로 해서 권리 네. 분석하는 방법을 네. 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